안녕하세요. 시사M 지금 우리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을 좋아하는 손종학입니다. 네, 가을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손 교수님께서 정말 우리 시사M을 더 빛내주고 계시는데요.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강은선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바이러스성 피부병인 럼피 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서산 한우 농가에서 발생이 했었는데 이것이 당진, 충북, 경기까지 퍼지면서 확산 인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 럼피 스킨병 참 생소한 질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한 질병이라고요? 네, 이게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발생하던 그 전염병인데요. 2019년부터 아시아 지역에 이제 지속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이제 올해 처음 발생을 했고요. 그 럼피 스킨병이 이제 뭐냐면 럼피가 그 혹덩어리란 뜻이고요. 혹덩어리. 네네네. 또 스킨은 이제 피부잖아요. 그래서 네. 소나 이제 물소 등에 생기는 그 피부에 혹덩어리 생기는 피부병입니다. 네. 이제 모기 같은 이제 흡혈 곤충 그리고 또 이제 오염된 주사기를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고요. 다행히 이제 사람한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농가에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동 통제를 해서 그 역학 조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생길 때처럼 마찬가지로 그 감염 농가나 이제 차량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소에게 치명적인 1급 감염병이 우리 충남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주변 농가의 백신 접종 등 철저한 감염병 차단 노력을 통해서 조기에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이슈 브리핑 시간인데요. 강은선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강은선 기자, 첫 번째 이슈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그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서 그 표류하다가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이제 그 해결할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그 국립대병원의 그 진료 역량을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올려서 그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 원정을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입니다. 네, 이제 핵심은 이제 의료 인력인데요. 그 정부에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그 의료 인력을 확충을 해서 그 필수 의료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의료계와 그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그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갈지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수많은 증원 노력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결되는 데는 실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2006년부터 17년째 그 의료 인력은 묶여 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도 그 전에 여러 번 이제 의료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가장 앞서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매년 400명의 그 의료 인력을 이제 그 확충을 해서 10년 동안에 4,000명의 공공 의료 인력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이때도 의료계의 이제 강력한 반발로 이제 실패를 했고요. 의료계에서는 이게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해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대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의사협회 측에서는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의협은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이제 늘리는 게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좀 높은 측에 이제 속한다고 하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필수과의 이제 낮은 수가라든지 아니면 의료 소송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림 이제 하는 것뿐이지 그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 밝히면서 지역의 국립대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또 요즘에 워낙 또 의대 입학에 대한 그 열망이 크잖아요. 열풍이라 할 정도로. 고2 학생, 고1 학생 주변에 보니까 학생들도 상당히 은근히 또 이거 언제 발표 나오는 거야? 기대감이 좀 크더라고요. 네. 대전에서는 이제 카이스트가 의사공학자나 의사과학자를 배출 양성하는 그 과학기술 의전원 신설을 지금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에서는 공주대가 이제 10년 넘게 그 의과대학 유치를 이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원 규모잖아요.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것이 2025년 입시부터 반영이 된다면
올해까지는 규모가 확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정부가 이달 중으로 이제 의대 정원 그 증원 규모를 이제 확정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그를 의료계와 이제 협의하겠다고 해서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갈등의 불신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 의료 현안 그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대 증원 그 포함을 해서 이제 의료계 현안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는데 사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그 이견이 좀 커서 내리기가 좀 어렵겠고요. 합의된 결과를 내놓기는 좀 어려워. 각계 의견을 잘 또 종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슈 만나볼까요? 네, 전세 사기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에서만 전세 피해 규모가 3천억 원에 이르는 그런 그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거의 전국 최대 규모 발생했습니다. 아닐까요? 네네네. 전국에서 발생한 그 전세 사기 규모 가운데 가히 이제 역대급이지 않냐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만 다가구 주택 155채, 또 피해 규모 추정액은 160억 원에 이릅니다. 네. 또 이게 대전뿐 아니라 서울과 세종에도 그 같은 그 임대인이 갖고 있는 건물에서도 전세 사기가 우려되고 있어서 모두 300여 채 또 3천억 원의 그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임대업자인 그 40대 남성이 그 지난 2020년 3월부터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제 본인 명의로 된 건물에 이제 전세를 내면서 그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이제 허위로 좀 기재를 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유도하면서 모두 155차례에 걸쳐서 임대차 계획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전세 계약 같은 경우 네.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이 조금 더 불안한 게 뭐냐면 다가구는 여러 집이 있는데 그 한 건물을 이제 한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이 그 여러 사람한테 보증금을 나중에 그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내가 도대체 몇 순위로 이 집을 계약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 건물이 경매라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확정일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이제 받는데 그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후순위라면 내가 경매에 넘어가도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 명들이 이제 계약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거의 첫 번째 그 보증금 전세 계약자다라고 이제 허위로 속여서 네, 계약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 네. 피해가 양산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90% 이상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건 왜 그런가요? 네,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 그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죠. 인천 미추홀구 그 사례에 좀 맞춰서 만들어지면서 그 소유주가 이제 각각인 다세대 주택에 이제 맞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등기가 안 된 다가구 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다 똑같은 한 빌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그 건물 한 채를 그 집주인이 한 명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말 그대로 세대별로 그 다 주인이 있어서 호실별로 다 네, 주인이 호실별로 다른 다 거죠. 주인이 있는 등기부도 다 다르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선순위 보증금, 즉 내가 이제 집주인한테 받을 보증금이 몇 순위인지 사실 잘 알 수 없다는 그런 또 맹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다뤄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별법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세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교하게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시사M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PD가 간다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좀 흥분이 됩니다. 네.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 코너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만나볼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다룰 소재는요, 이게 음지에서 좀 주로 다뤄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 사건, 사고 기사를 통해 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범죄 증가율도 아마
가장 높은 범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이제 주제를 미리 공개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2일 112 메신저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남자들이 저를 집단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신랑이 끝에 진입에 성공. 여자친구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 사귀기로 했으니까 언제 만나는지. 잠깐 들어갈게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신고 내용과 조금 달랐는데요.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현장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대전에 배달된 마약. 대전을 거점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까지 해온 일당 10여 명이 검거된 일도 있었는데요. 현직 의사까지 포함이 돼 있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전이 특히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만나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우연히 발생한 접촉사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는 단독 제보 영상도 입수한 상황. 마약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까지 침투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그 자체가 범죄고 투약을 하려면 마약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 마약들은 구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죠.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마약 적발 현황. 사건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고 젊은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이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사건들이 인터넷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형들이랑 좀 어울렸는데 이제 그때 그 주변에서 하시는 대마초 같은 거 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입 드립을 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계속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좀 의지가 되고 의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 문턱이 점점 낮아지면서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마약. 지역의 마약 투약 현황과 마약의 심각성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약은 계속 현존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그 초범들이 전과가 없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약을 잘 모르고 손을 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는 마약이란 사실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향수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맡아보라고 하길래 제가 싫다 하니까 여기 다 맞는데 너만 안 맡을 거야? 라고 이렇게 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좀 무서워서 그게 마약이었구나 알고 나니까 좀 충격도 크고 배신감도 크고. 무리와의 지속적인 접촉 중 마약이 담긴 병을 실수로 만진 살해자.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에 노출돼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왔을 때 엄마 내가 지금 꼭 죽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뭔가를 뺐는데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아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된 마약. 살해자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잠을 정말 잘 못 자요. 거의 한 1, 2년간은 진짜 이틀 한 먹고 아예 잠 못 잤을 정도로 불면증을 달고 살았고 진짜 이 물컵만한 것만 먹어도 다 토하게 되고 소화도 못하고 제가 노출된 게 마약인지 못 놀랐을 때는 제 정신력을 탓하면서 금단 현상에 관련된 상담 치료까지 병행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되는 일은 물론이고요. 각종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2차 위험도 커졌는데요. 마약을 몰래 투약 후 도박판에서 수억 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성폭행 사고 등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끊이지 않는 마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 다양한 사례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그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눈이 또렷해지고 이제 구부러졌던 몸이 이제 일으켜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마약을 거래하던 상대방의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또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피해망상 환청 때문에 이제 6개월 된 딸이 자기한테 막 욕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자기 눈에는 인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얻고 간 애를 포대기 잡아 뽑아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다 2번을 패대기 쳤어요. 실제로 25년간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하고 재활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박영덕 센터장은 치료 사례자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 내가 이제 끊어야지, 아침에 끊어야지 생각을 했다가 저녁에 취해 있는 게 중독자거든요. 항상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리고 딱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리고 법적으로 안 걸리면 되지. 이런 함정에 그 틈 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 사범을 걱정하며 마약 중독은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시작이 돼서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뇌는 어떤 강력한 경험을 느끼게 되면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뇌 속에 딱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그 기억이 평생 유지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억이 살아있는 한 그 기억 때문에 자꾸 하고 싶어지고 재발이 되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고. 중독이라는 거는 질병입니다. 네,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온 마약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마약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 유명 연예인의 그 마약 관련 소식이 최근에 한동안 핫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연예인, 유명인에게만 이 마약이 국한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전만 하더라도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도시에서만 마약이 문제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테랑 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현직에 계셨고요. 전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이셨고 지금은 이제 단국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남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직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마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실적입니다. 제가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때, 그러니까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퇴직할 때까지 외국인 마약사범 6명, 내국인 마약사범 5명 해서 11명을 구속을 하였고요. 네. 28명을 불구속 입건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까지 대전에서만 282명이 검거되어 역대 최대 검거 인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282명이면 어마어마한 인원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자, 이 필로폰, 대마, 화면에 나온 그 마약의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마약의 종류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마약의 종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고 마약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귀비를 비롯하여 139종이 있고요. 예. 향정신성 의약품은 불면증 치료제라는 졸피뎀 등 300여 종이 있습니다. 네. 대마는 삼배의 원료로 되는 대마초, 또 그 수지 등 혼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상에 나왔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이 참 많았었습니다. 예.
네, 지난 4월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여성은 모텔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옆방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와서 붙잡았더니 그가 묵었던 객실에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6개가 좀 발견이 됐습니다. 또 두 달 뒤인 지난 6월에는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화물로 택배가 운송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필로폰을 거래하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때 또 의사가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마약 공급책은 이렇게 전달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주거지나 또 모텔에서 투약을 했고 또 제3자한테 또 판매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70대 의사가 포함돼 있었는데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양은 한 사람이 1,000번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동부터미널에서 마약 공급받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건을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수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네. 생생하시겠어요. 예, 실제 현장에서 보면 정말 상당히 위험합니다. 흉기라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분이 이렇게 도로에 나오거나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놀랄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또 마약 지수가 20이 넘었다 이런 얘기 들려오던데요. 국가 마약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단속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을 넘으면 국가에서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에 20을 넘었다라고 지금 이미 넘었다. 예, 보고 있고요. 8년 전에. 예, 지금은 그 2배에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지수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0,000명당 10만 명당 4명, 10만 그렇습니다. 명당 40명이면 10,000명당 4명. 이 마약 중독 자체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이제 관련 사건 사고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근데 이 마약을 또 복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서 또 이게 또 문제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영상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수상한 신고 문자로 경찰이 출동했다가 마약 투약 현장을 잡은 대전의 한 호텔. 그날에 있었던 시간이 다 가셨어요? 대전 학원가와는 불과 200m 정도 거리. 청소년의 마약 노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학원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쉽게 흔히 접할 수 있는 길거리 시음 행사를 이용했고 누구나 마약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로로 마약에 노출돼 있습니다. 막 트위터 그런데 구할 수가 있다. 아주 그런 얘기를 막 자주 들었어요. 텔레그램으로 들어봐요. 테마 액상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애가 있는데 걔는 미국에서 마약을 실제로 해서 분위기 실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도 있어요. 담당 PD가 직접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메신저에 접속을 해봤는데요. 마약 판매상과의 대화는 5분도 안 돼 성사됩니다. 지금 당장 구한다 하면은 15분, 20분 내로는 구할 수 있지 않나.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영상을 비롯해 구입한 사람들의 후기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인증샷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촬영팀임을 밝히고 판매상과 인터뷰를 시도.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했던 청소년 사건은 이제 성매매를 하다가 그 성인이 요구하는 대로 마약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제공받아서 투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이제 중독이 되면서 본인이 찾아서 또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 특화센터인 충청권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변화를 거치거든요. 정체성의 혼란이나 감정적인 어려움, 반항이나 방황, 그리고 비행이나 마약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우편물이나 인편 등 소규모 단위의 마약 밀수가 늘었는데요. 그로 인해 유통의 규모가 커져 온라인 판매가 쉬워졌고 청소년의 마약 노출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국제 특송 물품일 경우 엑스레이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마약 의심 물품일 경우 탐지견, 개장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마약 밀수 방법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예, 많을 때는 한 200여 건 초과할 때도 있는데 적을 때는 100여 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안에 이런 벽돌 안에도 일반한 경우가 있고요. 전자제품 안이라든지 이불이나 그 옷에 흡착하는 방식으로도 마약을 들여오고 있고 마약의 세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촘촘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신종 마약도 유통됩니다. 합성 대마인데요. 그 대마하고 이제 그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연적인 대마 성분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이제 그런 합성 대마의 마약의 일종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501건, 총 494kg 상당의 마약을 국경 반입 단계에서 차단했습니다. 특히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은 약 102kg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7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기존 마약에서 화학구조를 변형해 임시 마약류로 분류되는 합성 마약의 분석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가 들어온 건데요. 대마 건초로도 피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액상 물질에 대마나 이제 신종 합성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대들 사이에서 흡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합성 대마. 청소년들은 실제로 합성 대마와 담배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일반 대마와 합성 대마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피우는 사람들이 대마를 피우면 냄새가 나. 그래서 알 수 있는데 합성 대마는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조금 더 남용이 수월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독성학적으로도 위험해요. 그래서 누출량이 많아져서 빨리 중독되고 또 더 깊게 중독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2022년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중에서 20, 30대의 비중은 57.1%를 차지. 마약 사범인 20, 30대는 청소년기부터 마약에 노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도 처음에 호기심이나 그런 부분에서 남자라면 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솔직히. 내 자신을 조금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끊어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순간의 쾌락이 생각보다는 쉽게 끊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10대,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그 시대에 과시욕이라든지 혹은 그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얼굴로 우리의 청소년 그리고 가족, 이웃, 친구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마약 중독에 빠진 사회에선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다시 아플까 봐 겁이 나는 순간이에요. 또 그에 반해 가장 좋은 기억은 아침에 기저귀를 피면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본 지 그 사고가 나고는 처음인 거예요. 그 사실 그 별거 아니고 아주 평범한 하루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청소년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다는 점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그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 사고도 꽤 있었죠. 네, 그 대전 경찰청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만 23명의 그 미성년자를 마약 사범으로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이는 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이제 충남에서도 청소년이 그 마약류를 이제 대리 처방 받은 사례가 이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마약 사범과는 달리 청소년 중독자들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청소년들은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대부분 호기심에 의해서 마약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래 문화 때문에 옆에서 하니까 나도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자가 많아진 걸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대부분은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펜타민을 SNS를 통해 구입하고요. 또 자기들 친구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하기도 공유하죠. 합니다. 네. 다이어트 약이라는 생각에 불법이라는 사실이 많이 희석되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투약을 하게 될 경우 마약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거라는 것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슨 첩보장 작전을 방불케 하는 듯이 어려웠고요. 예. 지금은 SNS를 통해서 마약을 누구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다시피 익명성이 보장되는 앱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가상화폐나 돈을 전송을 하게 되면 지금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는 한 방법으로 던지기 수법이요? 예, 바로 구입자한테 배달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툭 던져놓고 간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택배처럼. 문 앞에 갖다 놓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지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CCTV 같은 걸 통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계단 밑에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어느 담벼락 같은 데다가 던져놓고 뭐 전기 검침기 안에 막 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입자가 그걸 가서 찾아오는 거죠. 네. 네, 우리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마약과 관련된 일에 좀 혹시나 빠지지 않을까 좀 염려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크겠죠. 마약 지수가 이렇게 높아졌고 이렇게 청소년까지도 침투가 된 상황에서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한동안 뭐 엄청 맛있을 경우에 그렇죠. 뭐 마약 떡볶이, 뭐 마약 김밥, 맞습니다. 마약 옥수수. 마약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표현을 썼어요.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이제 여론이 그런 확산이 것 같습니다. 되면서 최근에 좀 신중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과거에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제 안 쓰려고 하고 좀 금기시 됐었었는데 지금 주변 둘러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그 낯설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가들은 과거에 이제 성교육을 했던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마약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그 청소년 그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이제 학교 교육과 연계하게끔 하는 그 이제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국가 책임으로 이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이제 하라라는 게 이제 골자고요. 더 이상 어떤 처벌이라든지 SNS 뭐 차단이라든지 이런 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호기심보다는 그 위험성과 중독성의 그 위험을 알려서 이제 이거 차단하자라는 그런 예방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관련 법안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아무리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절대 마약을 접하는 그러한 우매한 짓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약 중독은 뭐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요, 또 사회도 망가뜨리잖아요. 예, 마약 중독. 청나라가 망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예, 마약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남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역의 이슈들부터 또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사인 지금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